당신 핸드폰이요? 붉은 액정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외국인 남자는 허둥지둥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로 30분 전, 그는 이 테이블에 자신의 최신형 아이폰을 두고 나갔다. 그것도 신용카드가 모두 담긴 케이스와 함께. 카페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핸드폰을 가리켰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외국인 남자의 눈이 커졌다. 뉴욕이었다면, 런던이었다면, 그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신용카드도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럴 수가. 그 순간 카페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있었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정교한 무용 공연을 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외국인 남자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게 시위라고? 경찰은 어디 있지? 최루타는? 소음은?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그러나 강한 의지를 담아 행진했다. 외국인 남자는 자신이 알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미국 뉴욕 출신의 48세 보안 컨설턴트죠. 20년 넘게 전 세계 대학과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체계와 규율, 통제가 제 삶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출장 제안을 받았을 때 내키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중국 같은 나라겠지. 라고 생각했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보안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어요. 기술은 발전했어도 체계는 엉망일 거야.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6개월 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의 보안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1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대학까지 가는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지 않았으며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K대학교였습니다. 캠퍼스 입구에는 단 한 명의 경비원만 있었고 학생증 확인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저를 안내하던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테러 위험은요? 외부인 통제는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밀러 씨,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유지합니다. 물리적 장벽보다 상호 신뢰와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말이 당시에는 그저 안전에 무책임한 태도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문제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쉬웠습니다. 출입카드나 지문 인식도 없었죠. 실험실과 컴퓨터실 정도만 별도의 출입 관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건물 입구에 보안 요원이 있고 CCTV가 모든 곳을 감시하며 학생들은 항상 아이디 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박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에서는 매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안 전문가인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 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허술해 보이는 보안 시스템을 지적하면 한국인 교수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K대학교에서 봄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박 교수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정말 한국 대학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축제를 꼭 봐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에 텐트를 치고 음식을 나누며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엄청난 양의 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팔레트 단위로 쌓여있는 소주와 맥주 박스들. 미국이었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허용되는 거죠?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하고 경비는 어디에 있죠? 통제는요? 박 교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경비요? 특별한 경비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잘할 테니까요. 언제 축제가 끝나나요? 몇 시에 학생들을 귀가시키죠? 글쎄요. 박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보통 새벽 1시 혹은 2시, 3시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대학 캠퍼스 한가운데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통제 없이 술을 마시고 있다니. 미국에서라면 이미 SWAT팀이 투입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큰 사고가 날 텐데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저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누구도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려졌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지만 싸움 한 번 일어나지 않았고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를 일도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법칙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격한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캠퍼스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마치 전날 밤의 축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저는 박 교수에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캠퍼스는 쓰레기장이 되었을 거예요. 밀러 씨,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특유의 집단주의겠지라고 생각했죠. 여전히 제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제 확신은 또 한 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노트북은 가방에 넣었지만 핸드폰과 지갑은 테이블 위에 놓고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문득 깨달았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서둘러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핸드폰, 지갑, 심지어 반쯤 마신 커피까지. 아무도 제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더 큰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미국의 시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맞춰 앉아 있었고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때로는 일제히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있었지만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시위라고요?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대한 시위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시위하면 드럼 소리, 확성기 소리로 시끄럽고 경찰과 충돌도 자주 일어나는데
그 한국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시위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걸까? 강제적인 규칙 없이도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다니. 다음 날, 저는 다른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S대학교였죠. 거기서 제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캠퍼스 투어 중 교수 휴게실에서 김 교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작성 중인 보안 평가 보고서에 대해 듣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은 우리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보안은 물리적 장벽이나 감시 카메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보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접근으로는 실질적인 위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는 명확합니다. 더 많은 통제와 감시가 필요해요. 김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의 카메라와 도구를 내려놓고 그저 우리 학생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말입니다. 그 제안이 황당하게 들렸지만 저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죠.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단순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지켜보고 도서관에서 그들의 학습 태도를 관찰하고 카페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보였죠. 그러나 점차 미묘한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한 학생은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4.0 학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주나요? 제 미래는 제 책임이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종종 시스템을 탓하곤 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교수가 불공정해서, 기회가 부족해서라는 말들이 흔했죠. 하지만 이 한국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관찰이 끝나갈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캠퍼스 내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쓰러졌고 주변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즉시 앞으로 나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다른 학생은 구급차를 불렀으며 또 다른 학생들은 주변을 정리하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쓰러진 학생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안이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책임감을 느끼고 위기 상황에서 함께 대응하는 능력. 물리적 장벽이나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와 태도가 진정한 안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와의 약속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고 김 교수는 제 표정만 보고도 알아차렸습니다. 많은 것을 보셨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방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책임감이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죠. 하지만 당신들이 이룩한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신뢰와 책임감을 어떻게 만들어낸 건가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 빈곤, 외세의 침략. 우리는 항상 함께 버텨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죠. 또한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리적 보안 강화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대학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북촌의 한옥마을을 걸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고,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으며, 깨끗한 거리를 보며 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식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접근 방식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 접어들 무렵 S대학교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제 보고서의 주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즉시 미국식 보안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CCTV 증설, 출입 통제 강화, 보안 인력 증원 등이 논의되었죠. 제가 발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가 제가 이러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일부 물리적 보안 강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 책임감, 상호 신뢰. 이러한 가치들이 진정한 안전의 기반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보안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대학 총장이 물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장치만 도입하되 그것이 구성원들의 일상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제 제안은 많은 공감을 얻었고 결국 대학은 물리적 보안과 문화적 가치,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이 사례는 다른 대학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갈 무렵 저는 서울에 6개월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을 넘어 이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농촌 마을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환대해 주었습니다. 마을 행사에 초대받았고 할머니들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나눠주셨으며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레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농번기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일을 돕는 전통적인 협동 방식이었죠. 한 농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세대를 거쳐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오늘은 내가 돕고, 내일은 당신이 돕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단순한 말에 제 마음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거의 잊혀진 가치였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독립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요? 높은 담장을 쌓고 남들을 의심하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삶이 정말 안전한 삶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던 젊은 커플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의 지갑이 강 쪽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한 남성이 달려가 지갑을 잡았고 다른 사람들은 날아가는 다른 물건들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물건들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물건들을 정리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커플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피크닉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을 불신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제 신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형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형은 뉴욕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우리는 항상 경쟁과 개인적 성공만을 강조해 왔어.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나는 다른 방식의 삶을 보고 있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 어쩌면 우리도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예상대로 형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로버트, 너 괜찮아? 한국 생활이 너에게 뭔가 이상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규칙과 통제가 필요한 거야. 형의 반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저라면 똑같이 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달, 저는 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물리적 보안 강화만을 강조하는 대신 한국 대학들의 문화적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기술적 보완을 제안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보고서 발표회 날 여러 대학의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공동체 의식, 그리고 높은 자기 책임감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어떤 첨단 보안 시스템보다도 더 강력한 안전망을 형성합니다. 청중 중에는 미국식 보안 시스템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메시지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은 우리 문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가 발표 후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국의 시스템만 동경하며
우리 자신의 강점을 간과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러 왔지만 결국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담장 한국에서 배운 안전과 신뢰의 문화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 경험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공유했고 미국 사회가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제시했습니다. 책이 출판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우리 사회의 과도한 불신과 개인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대학에서는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제가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미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모든 비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문화도 완벽하지 않으며 한국 사회도 분명 자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끝난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 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더 이상 모든 소지품을 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책임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형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협동과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가르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제 동료들은 제 경험담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보안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던 것입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제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두꺼운 벽이나 첨단 감시 장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옵니다. 한국은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배울 차례입니다. 제 연설이 끝난 후 한 한국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은 한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강함이 항상 경직되고 딱딱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유연함, 신뢰, 배려가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죠. 엄격한 규칙과 통제 없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종종 그 한강공원의 저녁을 떠올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물건들, 서둘러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던 그 순간을.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제가 찾으려 하지도 않았던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습니다. 단청 무늬가 그려진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그것은 제게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담장을 높이 쌓는 것만이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담장을 낮추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종종 나와 내 가족, 혹은 나와 내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이웃, 공동체, 때로는 전체 사회를 포함합니다. 이 우리의 의식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어 서로를 돌보고 함께 책임을 나누며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에서 실천한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한 장이 아니라 새로운 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책의 페이지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